자, 인문예술 다섯 번째 인포스피어입니다. 요 지문이 좀 어렵죠.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는 지문들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 지문이 이제 약간 요즘 나오는 그 인문 지문처럼 약간 어렵게 되어 있는데 왜 어렵냐? 내용이 좀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형이상학인가 이게? 네, 형이상학이죠. 뭐 형체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플로리디에 따르면 현대는 컴퓨터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다. 자,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모든 것이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고 정보로 해석된다. 이거예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의 경계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더 이상 로그인된 정보 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 세계의 경험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읽어야겠죠.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이게 주어져. 그래서 이제 로그인된 정보 세계, 그다음에 물리 세계, 그러니까 정보 세계와 물리 세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다 정보니까요. 그 얘기죠. 예, 다 정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보로서 의미가 있고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이니까 모든 것이 정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세계와 물리 세계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의 물리적 몸은 오프라인에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형태로 클라우드나 소셜 미디어 공간도 존재하고 언제나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앞에서 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 세계와 정보 세계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적 몸은 여기 있지만 정보하고도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플로리디는 우리가 사는 생활 세계가 정보적 속성을 지닌 곳으로 변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플로리디의 주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변화로,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이제 모든 것이 정보적 속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도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겠죠. 플로리디는 인간이 자신을 인폭으로 이해한다고 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인포가 뭐냐? 인포가 요 앞에 있습니다.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 이게 인포예요. 인간이 자신을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로 이해한다. 이런 말이고요. 인포로서 인간은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들과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를 함께 공유한다. 그러니까 인포스피어가 뭐냐? 이거죠.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 이게 인포스피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행위자, 생물학적 행위자와 공학적 인공물들과 인포스피어를 공유한다. 함께 공유 이런 걸 잉여적 표현이라고 하죠. 공짜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나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유한다구나. 소유한다. 함께 소유한다니까 잉여적인 표현입니다. 함께를 빼도 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자 인포스피어는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수많은 정보 장치들과 알고리즘 어쩌고저쩌고를 통해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인포스피어. 진짜 물질 세계에 의해 어쩌고 아니고 유지는 가상 환경이 아니라 정보로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이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혼자 독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를 읽는데 이해가 되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 2등급 정도만 돼도 이게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3, 4등급 친구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3, 4등급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3, 4등급인 건데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 물질 세계에 의해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이 가상의 환경이라는 게 물질 세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라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정보로서 이해되는 세계가 좀 다르죠.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죠. 지금 이 글에서는 맞죠?
물질 세계에 의해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무슨 말이지? 가상의 환경인데 그게 왜 물질 세계에 의해서 유지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 그럼 게임 속의 환경이 있잖아요. 가상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물질 세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다 물리잖아, 물리. 예? 그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자체가 물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인포스피어는 그 가상 공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보로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건 그냥 정의야. 약간 개념.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포스피어 이게 물질 세계에 의해 유지되는 가상 환경이 아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아까 SNS 얘기했고 했잖아요. 그건 다 물질 세계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가상의 환경으로 꾸며져 있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 맞아.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인포스피어의 개념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인포스피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 그 자체인 세계를 인포스피어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똑같아. 실제로는 물질 세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야. 실제로는. 근데 그걸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정보로서 이해되는 세계로 이해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의 문제야.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관점인데 이 사람이 그걸 새롭게 정의한 거야.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이 세계가 정보로서 이해되는 세계이고 그 자체를 인포스피어라고 부를 거야. 이런 말인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 즉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실질적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 봐봐. 앞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진짜 물질 세계에 의해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진짜 물질 세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선 또 실질적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제 약간 석이 나가는 거죠. 예,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물질 세계라는 겁니다. 물질 세계인데 그 가상의 환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로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는 실질적 생활 환경 전체 그러니까 그냥 이 세계 실제 세계 전체를 총칭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인포스피어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있잖아요. 이걸 다 포함한 게 인포스피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실질적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이잖아. 그 현실 세계도 인포스피어에 포함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가상 세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보라고 하면 뭔가 인터넷상 온라인상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이버 공간의 정보 세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까지도 포함한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인포스피어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자 이런 모니터 키보드 이런 전통적 장치가 중요성이 줄어들고요. 터치 스크린, 음성 명령, 제스처 감지, 위치 데이터 이거 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어 상호작용에 필요한 장치들이 점차 눈에 띄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키보드, 마우스 이런 눈에 보이는 뭔가 다른 이런 장치들이 필요했어. 컴퓨터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려면. 근데 이제 그냥 음성을 통해서 그냥 그 안에 내장이 돼 있는 거죠. 내 말을 알아듣는 애가. 그러면서 이런 상호작용에 필요한 장치들이 눈에 띄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정보적이다.
이는 읽기, 쓰기 및 실행의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적이라는 말이 읽기, 쓰기, 실행의 조작이나 활동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읽기, 쓰기, 실행의 조작이나 활동 이게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이해돼요? 이게 정보의 특성이야. 그러므로 인포스피어의 상호작용은 모든 것이 정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은 이런 정보의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아이고. 플로리디는 여긴 또 왜 폴로로 돼 있어? 플로리디는 인포그로스의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자,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 자, 이것은 어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지는 이때 밑에 나오겠죠. 자, 전통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전통적으로 그럼 이건 예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이랬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기술은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여 이해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게? 지금은 아니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즉은 앞뒤가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 전통적 기술 계속 그 얘기죠.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 객체인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의 집합이었다. 그러나 나왔죠? 이제 이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 요거를 빨리 파악하려면 이 앞에를 쭉 넘어가도 됩니다. 아 이건 전통이구나 끝. 그럼 그러나를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앞에는 전통 얘기할 거니까 그러나 뒤에가 이제 요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혹은 환경의 일부인 동시에 인간의 자기 이해에서도 정보의 생성, 관리 및 활용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혹은 환경의 일부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해에서도 정보의 생성, 관리 및 활용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 앞에 거랑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기술이라는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죠? 이제 주체는 인간이고 객체는 보통 자연입니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기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보통신 기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필요한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일부예요. 이 정보통신 기술은 환경의 일부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할 때에도 정보의 생성이나 관리 및 활용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이 자기를 이해할 때 자신을 어떤 정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철학적인 존재거나 그냥 존재함으로 가치 있는 존재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의하거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얘는 정보를 어떻게 생성하는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이제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해. 그러니까 나를 이해할 때에도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정의할 때에도 정보의 생성이나 관리 및 활용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죠. 옛날에는 내가 뭐 정보를 잘 전달한다든가 생성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이런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서는 이해될 수 없다. 이건 이제 옛날이죠, 옛날.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가 아니고 세계의 중심도 만물의 척도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닙니다. 그 객체는 더 이상 주체의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다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고 자연이 객체다라는 인식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 아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나 행위자는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다. 라는 점에서 어떤 물리적 차이도 없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정보적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나 다른 존재들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전부 다 정보적이라는 면에서는 다 똑같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플로리디네.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내재적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재적이다. 그러니까 내재라는 건 그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원래 있는 거.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타고 태어난 거예요. 타고 태어난 거. 선험적이다. 그 다음에 불변적.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것만으로 본질적. 뭐 이런 거. 상대적이 아닌 본질적. 그러니까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라는 말은요. 내재적인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이걸 떠올리세요. 이게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이고 선험적이며 불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는 이런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치를 갖고 어떨 때는 가치를 안 갖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뭐를요? 모든 존재자가. 근데 이 존재자의 무슨 그런 무생물도 포함이 되거든.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정보가 존재론적 범주의 핵심 개념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어떤 방식이 뭐 이성이잖아. 이성이나 감정.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옛날 철학에는. 또는 정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가지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이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자가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 모두 절대적이고 선험적이고 불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런 가치를 갖는 거냐? 모든 존재가 정보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보의 유무, 정보의 처리나 정보의 활용이나 정보의 유무만이 이 대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존재론적 범주의 핵심 개념이 된다라는 말은 정보를 가지고 그 대상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보라는 기준만 가지고 그 대상을 평가한다. 죄송합니다. 정보만 가지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정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입니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어떤 존재를 평가할 때 또는 어떤 존재를 정의하거나 판단할 때 정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정보가 기준이다. 정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핵심 기준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는 칸트의 입장과 대비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얘는 아니라는 거죠. 자, 칸트는 어떤 것이 갖는 가치를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로 구분합니다. 도구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이며 나오죠? 상대적 가치이며 나오잖아. 그리고 우연적 가치예요.
그런데 내재적 가치는 그 자체로 갖는 가치로 어쩌고저쩌고 절대적 가치이며, 그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떠올려야 된다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도구적 가치는 상대적이다, 우연적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도구적 가치라는 게 뭐예요? 도구로 쓰일 수 있으면 가치가 있는데 도구로 쓰일 수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뜻이거든. 예. 근데 내재적 가치는 그 대상 자체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가치는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이제 내재적이다, 절대적이다 이런 게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봤다는 거죠. 가치를 두 가지로 분류했다. 칸트는 그러한 가치, 그러한 가치는 절대적 가치를 말하죠. 절대적 가치를 존엄성이라 부르며 인격적 존재인 인간만이 그러한 존엄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 이런 생각인 거죠.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에 한정된다. 그런데 플로리디는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 구조를 전복한다 그랬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자 일단 여러분 전복한다는 건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으니까 반대예요. 반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관점을. 그러면 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 칸트죠. 칸트. 그러면 여러분 행위자의 우선성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자의 우선성이 뭘까요? 이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 구조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자를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며 인간으로 한정하는 이게 바로 행위자의 우선성이에요. 그래서 아마 밑에 문제가 있을걸. 내가 문제 냈을걸. 비읍. 그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나죠. 도덕적 행위자를 인간에 한정하는 이것이 행위자의 우선성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플로리디는 인정하지 않고 전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로리디는 정보적 상호작용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예요. 그 다음에 피동자. 피동자는 행위의 수신자.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플로리디는 여기 아닌데 여기다. 플로리디는 정보적 존재자들을 행위의 수신자 아니다. 행위자나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는 정보적 존재자를 행위자나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행위자가 아닌 피동자를 그 중심으로 놓았다는 거죠. 피동자를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시켰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 철학에서는 무조건 행위자 우선성. 그러니까 행위자가 이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플로리디는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다가 피동자를 위치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을 행위자의 관점이 아닌 피동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걸 좀 보면 좀 이해가 되려나? 피동자에는 기술이나 인공물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인공물의 을을 자, 지금 앞에서 뭔 얘기했습니까? 피동자를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시켰죠? 그죠? 피동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했죠? 도덕이라는 것을. 그죠? 뭐야? 근데 거기에 기술이나 인공물이 포함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에게 이 기술이 도덕적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은 자, 이 기술이 도덕적이냐? 또는 뭐 인공위성이 도덕적인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도덕적이 뭐 인공위성이 도덕적인 게 어딨어? 그 인공위성을 쓰는 인간이 도덕적이냐를 따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은 칸트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칸트는 인간만 도덕으로 따질 수 있다고 봤죠. 인간만을 윤리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까? 예, 인간만이 이런 존엄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런 도덕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플로리디는 아니라는 거야. 기술이나 인공물이 그 어디 가서 도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더라도 이 기술의 인공물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이 도덕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인공물의 관점에서의 도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예 이야기를 못해. 이 인공위성이 도덕적이야? 라고 물었을 때 뭔 개소리야.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도덕을 논할 수 있어? 이랬잖아. 아예 이것의 도덕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었다고. 그런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고. 근데 이 플로리디는 그 기술이나 인공물을 도덕으로서 평가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되시나요? 조금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플로리디는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디도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뭐다? 예? 칸트도 내재적 가치라는 게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도 불변하고 절대적이고 이런 거고, 얘가 말하는 내재적인 가치도 역시 불변하고 절대적이고 이런 거야. 근데 다만 칸트는 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고, 플로리디는 아니다. 모두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본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 칸트의 내재적 가치라는 변함이 없는 가치라는 그 개념을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해서 이 피동자들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됐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누가? 그 인공위성이. 예를 들면 인공위성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야.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공위성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인간이 아닌데 무슨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관점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걔가 그런 존재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예, 이미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그 정리죠, 정리. 그래서 피동자 중심 윤리학은 피동자의 관점에 접근합니다. 도덕적 행위를. 잠깐만. 그냥 이건 빼야겠네. 예, 아무튼 피동자의 관점에 접근하고, 그래서 정보적 존재자는 존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존재들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 담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약간 형이상학적인 얘기야 이게. 관점의 이야기죠. 문제는 풀어보시고